안녕하십니까, 전은서입니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거의 다 처음인가, 오셨던 분, 한경에서 그럼 뵀던 분인가요? 유튜브만 보고 오신 분 혹시? 유튜브 보기 때 굉장히 많으시네요. 유튜브 연령층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네. 유튜브 고객들이 훨씬 더 깔끔하네요. 이상하게 한경할 때는 다 등산복을 입고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예. 좀 유튜브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다르게 해도 제가 좀 강성으로 보이죠. 왜 웃으세요? 예? 좀 강성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기억들이 잘 안 나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남의 거를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은 퍼포먼스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옛날 자료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 2006년도 뉴스예요. 이제 이따가 당장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2006년 3월 30일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의 하현정 기자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직접 겨냥한 이번 8.3일 후속 대책.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 이익의 70% 정도를 국가가 사실상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가 이제 부활했죠, 그렇죠? 급등세는 예. 초과이익 환수가 이제 부활을 했고 딱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차단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 목적은 되게 이제 결정 장애들이실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갈등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그 상반된 경향들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집 가서도 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어떤 상반된 경향이 동시에 생기면서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으로 인해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갈등이 이제 불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 결국은 불안에 대비시키는 하나의 기분 현상이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들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가지려면은 두려움도 커지려면 이게 돈도 되게 커져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건 별로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려워하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만약에 뭐 집을 산다와 안 산다 이제 그 뭐 전세로 산다라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면 막 집을 10억 주고 사고 전세를 7억 주고 산다고 했을 때 집을 사는 리스크를 전체를 10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세라는 걸 포기하고 갔다면 결국은 우리는 3억 정도의 리스크를 갖는 거지 10억의 리스크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전체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는 되게 두려워하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목적은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용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애들도 많고 소재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정책이 뭐 하루가 다르게 나오니까 강의를 할 소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소재가 떨어지니까는 막 이제 이상한 제목들이 많이 나오대요. 평범한 제목들. 언제 팔아야 될까요? 뭐 파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등,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등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유튜브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소재가 떨어지다 보면 아마 유튜버들도 많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방송 같은 경우는 계속 존재를 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죠? 방송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스스로가 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뭐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파세요, 마세요. 뭐 직장이랑 가까우니까 갖고 있으세요. 지방이니까 파세요. 서울에 들어오세요. 그거 누가 몰라.
그 얘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너무 이 고리타분함에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보는 사람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제 만나보려고 저는 방송 그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 김현미 장관 앞으로 공시가격 시세 적극 반영하겠다 해놓고서도 뭐 계속 바뀌죠. 또 지자체에다가 계속 그 우리가 크레임을 걸고 하니까는 또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막 그래요. 여하튼 간에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 보유세 증가분은 여기 세미나에 오실 정도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안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집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아주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해서 상속을 할 것인지 증여를 할 것인지 정리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거지 추가적인 매입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들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준에는 크게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가 15억에서 27억으로 올랐는데 663만 원에서 994만 원으로 올랐어요. 300 얼마 오른 겁니까? 331만 원 오른 거죠? 그쵸? 15억에서 27억 올라야 331만 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억이 오르면 331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세 표준 안에 들어있으신 분들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10억짜리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준이 좀 다 그죠? 15억이 27억 된 게 아니라 이제 여하튼 간에 뭐 그렇게 돼봤자 3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 사람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보유세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냥 일반 서민들은. 예, 그리고 뭐 지금 정책에 있어서 서민들이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정책 자체가 지금 그 약간의 진보 성향의 정치는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지금 어떤 보유세 인상에 직격탄을 받는 뭐 상위 뭐 몇 프로 안에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현재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괜히 남들이 걱정하니까 같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거 유튜브에 한번 했는데 막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 막 금매로 팔아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벌써부터. 예? 막 1억씩 싸게 팔대요. 그죠? 저 같으면 제가 그럼 뭐라 그랬죠? 300만 원씩 30년 난 내겠어요. 버티고 그냥 1억 깎아줄 거면 1년에 300 더 나오는데 그럼 나 같으면 30년 버티겠다니까는 그 300 더 내고 그쵸? 이게 생활하기 굉장히 좀 무뎌집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올리면은 2배가 늘어나도 좀 무뎌지잖아요. 그죠? 왜 담배 얘기하니까 여자분이 어떻게 19땡 하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대한민국 주택 순위가 지금 정해지는 거예요. 임영희 이제 그 신세계 회장 집이 가장 비싼 집이에요. 그리고 신안군에 있는 흑산면에 있는 집은 공시가격 158만 원이 이제 우리나라 주택 중에는 가장 그 적은 금액을 지금 통계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가장 많이 내겠죠. 열받을까요? 자랑스러울까요? 제가 보기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예, 아주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이가 좀 열받지 않겠냐, 좀 더 크게 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죠? 근데 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은 나중에 니네 집 몇 평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니네 얼마 냈냐로 정확하게 등급이 나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금 내는 별로 현실화를 반영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근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므로 인해서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는데 우리 무주택자들은 못 살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예? 이제 있는 사람과 반대의 생각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냥. 없는 사람은 없을수록 점수가 점점 1등이 돼가요. 없을수록. 그래서
무주택 15년 이상 하면 32점이 됩니다. 1년 미만이면 2점이고요.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1년 미만이면 2점이니까 15년 곱하기 32점 하면 30점, 32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자 우리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그래서 전 가장 대단한 사람이 집을 살 수 있음에도 1년 1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15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어도 5점은 줘요, 기본으로. 그래서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이니까 5, 6에 30 해서 35점이 돼요. 그래서 막 무주택으로 살면서 15년 동안 살면서 애는 계속 낳아야지 이제 1등이 될 수 있는 거죠. 청약 납부 기간도 이제 15년이면 17점 돼가지고 총 만점이 몇 점입니까? 그럼 32 더하기 35 하면은 67에다가 그죠? 84점이 만점이 되는 거죠. 좀 100점으로 해서 계산 좀 편하게 해놓지 왜 이렇게 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무주택 순위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집을 안 사고 오랫동안 버티고 그 안에서 이제 남의 집 살면서 애를 많이 놓고 이제 그러면은 1등이 됩니다. 그래갖고 청약 통장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을 또 이렇게 어머니들이 또 통장을 또 가입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무주택으로 15년 있기를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15년 동안 1등 하면은 그 집이 15년 뒤에도 싸게 공급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15년 뒤에 당첨 받을 때 이미 가격들은 다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부와 멀어질수록 가난의 점수는 되게 올라가요. 왜 자꾸 웃으세요? 재밌어요? 웃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나중에 지하철 갈 때만 안 우시면 돼요. 혼자 막 생각나서 웃거든요. 저희 세미나 들으면 재밌나 봐요. 혼자 가다 피식피식 하면 사람들이 옆에 잘 안 와요.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미나를 처음 오시나요, 다들? 처음 오신 분? 뭐 너무 적으려 그러고요. 좀 거의 뭐 종이가 없으니까 네프킨에다가도 적으시네요. 적으실 필요 없어요. 되게 편하게 적으세요. 특히 남자분들 인상 피시고요. 저 새끼가 무슨 소리 하나 막 이렇게 이제 맞나 틀리나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어깨에 힘 좀 푸시고요. 좀 되게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유튜버들이 왜 할 일이 없냐면 부동산은 사실 양이 방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년 정도 유튜브 한 애들 보면은 이제 소재가 다 끝나버렸어요. 컨텐츠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식 왜 떨어졌냐, 뭐 올랐냐 얘기 나올 때, 뭐 기관이 팔았니, 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니, 순매수를 했니, 이 얘기가 나와서 올랐니, 내렸니가 많이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는 이런 신문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기관이 팔았냐, 안 팔았냐, 외국인이 사줬냐, 안 팔았냐, 이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수많은 경제적인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돈 넣고 돈 먹기다라는 거야.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사주냐 안 사주냐 이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고 해갖고 뭐 돈을 잘 벌면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시장 분석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투자를 하던 간에 대외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를 일단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큰 그림을 그려보고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 보통 하십니다.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시장에서 분위기를 되게 많이 봐요, 오히려 더. 그래서 지금 꿈틀거린다, 아닌다 이 정도를 많이 보고 이런 게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만 봅니다. 저는 정책들이 나오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할까? 아니면 순간적인 걸까? 뭐 이런 것들. 박원순 이제 도로 위에 집 짓는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위험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계속 만약에 김정은이가 막 갑자기 핵실험을 막 해요. 예?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나와서 집값이 막 떨어져요. 근데 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집값을 왜 떨어뜨릴지 모르겠어요. 전쟁 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하튼 간에 막 떨어져.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떨어졌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지속 가능하고 반전될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거면은 우리가 계속 떨어지겠다라는 걸 예측을 하면 되는 거고, 반전 가능성이 있으면은 타이밍을 이제 잘 모르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 여부를 보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 시 한다 안 한다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는 거면 하는 것이고 안 한 거에 대했을 때는 대안은 뭐냐라는 거죠. 대안은 있냐라는 거죠. 대안은.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이제 해요. 2천만 원 미만도 이제 올해부터는 하죠. 작년까지는 안 했죠. 2천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럼 올해 다 팔아버려야겠네. 과세하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할 거다라는 결정을 해요. 일단은 계속 유지한다와 안 할 거라는 결정이 생기겠죠. 그럼 안 한다고 했을 땐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금융하실 거예요? 펀드에 넣으실 거예요? 주식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하실 거냐는 거지. 응? 뭐 비트코인 투자할 거예요?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더럽다 이러면 돼. 재산세 이렇게 내는 것도 그냥 더러운 거예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재산세 낸다고 해갖고 그럼 내 집을 사는 사람도 가격이 떨어져도 내 집을 사는 사람도 또 재산세는 내는 거, 종부세 내는 거잖아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라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예산이 막 쌓여있다라는 뉴스들 막 나오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데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거니까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럼 대안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의사결정 시 내가 이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하면 뭐를 할 것인지. 대안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죠. 그쵸?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준비를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준비를. 청계산에만 가봐도 알아요. 뭐 등산 가는데 무슨 히말라야 가는 사람 저리 가라라 다 있고. 그죠? 부동산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원래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막 그 밖에 있으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예. 안쪽에 자리 있습니다. 네, 텔레비 놔두고 라디오를 듣고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이쪽 일렬로 몇 분 계십니까? 하나, 둘, 셋, 6분 정도는 들어오셔도 되니까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어머니들. 오늘도 그래도 오신다고 모페이지로 입고 오셨는데, 네, 세미나 올 때는 좀 저도 양복 잘 아닙니다. 양복 입었잖아요. 그죠? 최소한 스팀 다리미질 한 번은 하고 오셔야죠. 그래서 다시 점검하면 되는 거고. 근데 대외적인 위험 요소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해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올해 1회 인상 그칠까 아니면은 이제는 안 올릴 수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것도 크게 미국이 대안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 억울한 거죠. 대중 무역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자르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제품들을 이제 수입을 해갖고 자기네들도 생산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중국보다 그렇게 싸게 중국을 대안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기술력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 협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증가하고 있고 분양률도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서민들이 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여태까지는 그래왔어요. 아마 지금도 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최저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영난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다들.
그러면 결론은 인원 감축을 하게 돼요. 지금 편의점 가보시면은요, 그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줬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일을 합니다. 지금은. 뭐 할아버지들도 나와요, 지금. 뭐 3대가 지금 8시간 지금 3교대. 가족여행을 절대 못 갑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못 둬요, 지금. 인건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결국은 인원 감축을 하게 되면은 내수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부동산 완화 정책이랑 가격 상승하는데 되게 나빠진 다음에 완화 정책을 펴요. 되게 나빠진 다음에 완화 정책을 피는데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결론은 여기서 많이 도태된 서민들이 이 완화 정책에서 또 피해를 보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항상 이상하게 부자가 되는 현상들을 계속 띄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타이밍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18년 초의 가격으로 가면은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가격으로 가도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도 제가 하도 옛날부터 이제 세미나를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세미나를 해서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 2007년도에 세미나 했던 자료예요. 세미나 했던 자료인데 2005년도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제공을 네이버에서 다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별도로 있었어요. 뭐 부동산 114, 스피드뱅크, 닥터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뭐 다 하락한다 그랬는데 다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냥 하나의 약간 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국민은행의 박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딱 뱉으면은요, 그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걔 말을 따라서 다 해버려요. 왜냐면은 그게 틀려도 잘못 보는 건 맨 위야 그냥. 그러니까 막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맞으면 그봐 내가 했지 하면서 더 크게 홍보를 해버립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만 말 딱 잘못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왜곡되는 거나 또는 여러 다양성의 의견이 나오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다 한마디 하니까 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전반적인 가격 하락, 하향 조정, 하향 안정세, 3% 하락 뭐 쭉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대내적인 위험 요소. 2008년도에도 그랬죠, 그렇죠? 2008년도 이거 혹시 유튜브 제 거 보셨나요, 이거? 네, 2008년 제 거 거의 다 보신 분 혹시 투자 못 하셨죠? 했어요. 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여기에 대한 목차를 한번 보니까는 막 이제 지금과 되게 비슷해요. 꺼질 수밖에 없는 이유. 집값 폭등의 진실,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 이건 동조화가 아니라 지금은 탈동조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주택 공급 과잉 시대다. 더 이상 부동산 신화는 없다. 웬만한 정책에도 꿈쩍하지 않던 위축된 뭐 투기 심리, 좀 부동산 투자는 사치다. 이게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웬만한 이제 아침마당 이런 데 맨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강의 같은 거 하고 막 그랬거든요. 뉴타운 재개발 대박의 환상을 벌여라 물량들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멀리 떠나서 한번 보면은 하나의 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맞췄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관점이 어떠냐 차이인데 결론만 놓고 보면은 틀렸고 하나의 과정에 놓고 봤을 때는 맞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결론을 보는 거지 과정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입 시점부터 내가 마지막에 상속의 시점이라고 보자고요. 그냥 상속의 시점이라고 봤을 때 구입부터 상속까지는 과정이죠. 그죠? 이 과정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지났을 때 마지막에 결론에 대해서는 이런 게 맞느냐 틀리냐를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은 이 정도 시기에는 맞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맞았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맞았는데 2010년이 지난, 지금 11년이 지난 2019년도에 과정을 보니까 이 사람 말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는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상향된 이게 시간이랑 이 가격이라고 치면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게 머릿속에 잔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머릿속에 계속 잔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15년이 되는 거죠. 무주택자. 예, 그러면은 이때 샀으면 되는데 무주택으로 해봤자 앞으로 또 이때 2023년이 그러면 무주택 이제 1등 하는 날 아니에요? 1등 하는 날일 때 이때 분양받으면 이때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너무 큰 이제 짧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동산은 어차피 큰 싸움이고 크게 보다 보면은 소유자가 훨씬 더 안심이 됩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요 전세값 못 받을 확률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요. 가격이 떨어지면 버티면 되는데 만약에 깡통 전세가 됐다. 세입자 살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가 가슴 졸여서 못 삽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소유자일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사이클에 대한 결론을 보면은 경제는 어차피 답을 내는 학문은 아니에요. 답 없습니다. 맨날 논쟁 중입니다. 그냥 맨날 논쟁 중. 그리고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었고 결론은 시기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결정은 내가 내려야 되는 거고 무주택으로 15년 있을지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을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순환주기는 조금 더 빨라지긴 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소득은 없는데 이제 무주택에 대한 이제 우리가 유주택에 대한 대출은 거의 다 막아놓은 상태고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목돈이 없는 상태라면은 신규 분양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분양 위주로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분명히 노려볼 만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은 젊으신 분들은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죠. 누가 이득을 보고 이제 안 보고의 차이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공급자의 이익을 최소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사는 사람에 대한 이득을 발생할 수 있게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구입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되기가 엄청 어려울 겁니다. 지금 무주택자가 우리나라가 전체가 44%거든요. 전체 44%가 세입자인데 주택 공급하는 지금 3기 신도시들 다 노린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로또 3등 노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또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구도심 개발과 신도시 개발 막 재건축 재개발 다 해제해요. 얘는 막 박원순 시장 다 해제합니다. 그래서 잠깐 옷 좀 벗고 할게요. 좀 덥지 않나요? 오리털까지 입고 계시는데 안 더우세요? 자, 지금 재건축 재개발 170곳 다 해제하고 뭐 세운상가도 지금 또 세운상가 이제 딜레이 시키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정서상의 문제고 이거는 사업상 이제 아예 못하게 해놓은 거고요. 도로 위에 아파트 꿈 안 될 이유는 없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외면하고 왜 힘들게 집을 지으려고 할까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예. 구도심 개발과 신도시 개발 계속 지금 정부에서는 신도시 발표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전혀 들어보지 못한 강의가 될 겁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봐야 돼요. 정치적으로. 왜냐면 서울에 집을 짓고 할 곳이 되게 많은데 왜 재개발은 해제를 하느냐, 그리고 왜 신도시는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도심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사전 증여라는 게 이제 되게 많이 없어져. 중산층에서는.